손녀 면회 온 할아버지에게 빨리 죽어라, 산소 아깝다, 폐륜 망발을 뱉은 대위의 계급장을 그 자리에서 뜯어버리고 자신의 후배인 사단장을 불러 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을 끼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1사단 예하 보급 수송대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강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는 낭만적이기보다 음산했고 끈적한 진흙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놓아주지 않는 늪과 같았다. 신임 소위 구수라는 진흙탕이 된 수송부 차고지 앞에 서 있었다. 임관한 지 이제 갓 한 달.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하나는 아직 반짝였지만 그녀의 군복은 이미 기름때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다. 소대장님 비키십시오. 작업하는데 방해됩니다. 지나가던 사두광 상사가 거칠게 구스라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그는 이 부대에서 20년을 묵은 소위 말의 부대의 주인 행세를 하는 수송관이었다. 사 상사님 경례 안 하십니까? 구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세웠다. 사두광 상사는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느릿하게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신임 소위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고, 우리 소위님 오셨습니까가 작업하느라 못 봤네요. 충성. 그가 올린 손은 눈썹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건성 경례였다. 보급품 현황판이랑 실제 재고가 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구스라가 서류철을 내밀자 사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소대장님 학교에서 뭘 배우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숫자 노름은 사무실 가서 하시고 여기는 제 구역이니 참견 마십시오. 예. 그때 뒤에서 누군가 구스라의 허리를 툭 쳤다. 소름이 돋아 돌아보니 중대장 왕건우 대위였다. 어이 구소위 왜 아침부터 우리 베테랑 상사님을 괴롭히나. 왕 대위는 구스라의 엉덩이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보고 드릴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보고? 나한테 해 나한테. 아 그나저나 구소위는 오늘도 화장이 잘 먹었네. 입술 색깔이 아주 죽여줘. 저녁에 나랑 술이나 한잔하지 그래. 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줄을 잘 서야지. 왕 대위가 구스라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역겨운 담배 냄새가 풍겼다. 중대장님 말씀 삼가 주십시오. 저는 부하가 아니라 장교입니다. 장교? 푸하야 사상사 얘 뭐래냐. 장교란다 장교. 왕 대위와 사상사가 킬킬거렸다. 구소위 내가 장교면 지나가던 똥개도 장군이다. 여자가 군대는 왜 와서 분위기만 흐려. 그냥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지 안 그래? 수치심에 구스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 병사들이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어 참았다. 소대장실에 들어온 구스라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군복이 아닌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구스라의 할아버지 구천둥. 그는 파주 바닥에서 호랑이 영감으로 통하는 정미소 주인이었다. 평생 쌀가마니를 나르며 거칠게 살아온 촌노. 구스라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직업 군인이었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나도 밥 좀 먹여봤다라며 너스레를 떨곤 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구스라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부대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왕건우 대위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성적 대상화했고 사두광 상사는 그녀의 지시를 사사건건 무시했다. 병사들조차 실세인 그들의 눈치를 보며 소대장인 그녀를 따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구스라는 창고 정리 작업을 지시했다가 또다시 왕 대위에게 불려갔다. 야 구스라 너 미쳤냐? 애들을 왜 굴려? 내 허락 받았어?
규정상 보급품 점검 주간입니다. 규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진짜 뻣뻣하다. 밤이랄 때도 그렇게 뻣뻣하냐? 왕 대위가 책상에 걸터앉아 구슬아의 다리를 군화발로 툭툭 건드렸다. 성희롱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해봐. 대대장님이 누구 편일 것 같냐? 내가 대대장님 골프 접대를 얼마나 잘하는데. 너 같은 햇병아리 소위 말 하나도 안 들어줘. 주제 파악 좀 해라. 응? 스폰서라도 하나 물어오든가. 몸매도 좋은데 왜 그렇게 사냐? 구슬아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중대장실을 뛰쳐나왔다. 화장실 변기칸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다. 군인이 되고 싶었던 꿈은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민통선 인근 구천동의 정미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7순이 넘은 구천동은 80kg짜리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트럭에 실었다. 으라차. 단단한 근육이 낡은 러닝셔츠 위로 붉어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고 손마디는 옹이처럼 굵었다. 영감님 힘이 장사여 아주. 동네 이장이 지나가며 혀를 내둘렀다. 밥심이지 밥심. 내 손녀가 나라 지키러 갔는데 나도 밥심으로 버텨야지. 구천둥이 껄껄 웃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손녀 구슬아였다. 어이구 우리 소희님 웬일이냐? 할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구천둥의 동작이 멈췄다. 기계 소음 속에서도 그는 손녀의 울음기를 단번에 감지했다. 슬하냐?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밥이 먹고 싶어서요. 구슬아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구천둥은 알았다. 지난 40년간 군밥을 먹으며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그의 촉은 녹슬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 면회 가마 쌀밥 지어서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전화를 끄는 구천둥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람 좋던 촐로의 눈에서 서늘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창고 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관물함을 열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는 빛바랜 앨범과 지휘봉, 그리고 별 2개가 박힌 계급장이 잠들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부장 구천둥 소장. 군수 비리를 척결하다가 옷을 벗었던 미친 호랑이가 바로 그였다. 어떤 놈이 감히 내 강아지 눈에서 눈물을 뽑아. 구천둥이 쌀가마니를 움켜쥐었다. 푸석. 그의 악력에 쌀가마니가 터지며 하얀 쌀알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주말 아침 파주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구천둥은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갓 도정한 햅쌀로 윤기가 흐르는 밥을 짓고 임진강에서 직접 잡은 참깨로 매운탕을 끓였다. 우리 슬아 기죽지 않게 하고 가야 하는데. 그는 거울을 보며 잠시 고민했다. 옷장에 숨겨둔 정복을 꺼낼까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평범한 농사꾼으로 남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 뜻을 존중해야 했다. 구천둥은 평소에 입던 작업복 바지에 낡은 가죽 점퍼를 걸쳤다. 머리에는 파주쌀이라고 적힌 캡모자를 눌렀었다. 그의 에마는 20년 된 1톤 트럭이었다.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흙탕물이 튀어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든 똥차였다. 짐칸에는 부대원들에게 줄 떡 5말과 사과 상자를 실었다. 부대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위병들은 트럭을 잡상인 취급하며 막아섰다. 아저씨 여기 물건 파는 데 아닙니다. 차 돌리세요. 면회 왔다. 구슬아 소위 면회. 구천둥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위병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킥킥거렸다. 소위님 면회? 저런 꼬질꼬질한 노인네가? 야 일단 들여보내봐. 중대장님이 오늘 당직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면회실은 간부들과 병사들로 북적였다. 구슬아는 문 쪽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구천둥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구슬아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제대로 주는 거냐? 구천둥은 손녀의 야윈 볼을 쓰다듬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구천둥이 싸온 도시락을 펼치자 구수한 밥 냄새와 매운탕 향기가 퍼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면회실 문이 쾅 열리며 왕건우 대위와 사두광 상사 그리고 그들의 무리인 하사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주말 당직인 왕 대위는 심심풀이 땅콩을 찾고 있었다. 어이 구소위 여기서 뭐하나? 왕 대위가 삐딱하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구천둥에게 꽂혔다. 허름한 점퍼, 흙 묻은 바지, 그리고 낡은 모자. 왕 대위의 입가에 조소의 미소가 번졌다. 이분은 누구신가? 동네 이장님이신가? 할아버지십니다. 인사드리세요. 구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구천둥은 묵묵히 왕 대위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매서웠지만 왕 대위는 그것을 늙은이의 고집 정도로 치부했다. 아,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맞아? 성이 다른 거 아니야? 왕 대위가 킬킬거리며 사두광 상사를 돌아보았다. 사상사 이거 딱 견적 나오지 않냐? 요즘 시골 노인네들이 돈 좀 있다고 젊은 애들 꼬셔서 스폰서 한다던데 우리 구소위도 그런 쪽인가 보네. 순간 면회실에 정적이 흘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경악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구슬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과하십시오. 구슬아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하지만 왕 대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구천둥이 싸온 매운탕 냄비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아 냄새야 이게 무슨 개밥도 아니고 비린내 나서 먹겠나? 야 창문 열어 환기 좀 시켜. 네 알겠습니다. 하사들이 낄낄거리며 창문을 열어젖혔다. 찬바람이 들어와 따뜻한 밥을 식게 만들었다. 구천둥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젊은이 말조심하게 군인이 민간인한테 그리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데. 뭐요? 젊은이? 왕 대위가 인상을 팍 쓰며 구천둥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훈계질이야. 당신 같은 틀딱들이 세금 축내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 아니야. 사두광 상사가 거들었다. 중대장님 그냥 내보내시죠. 물 흐리게 시리 냄새나서 못 있겠습니다. 야 너네 이 노인네 끌어내. 부사관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구슬아가 할아버지를 막아서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의 오열이 면회실을 울렸다. 하지만 왕 대위는 잔인하게 웃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뱉었다. 구소위 너도 참 비위 좋다. 저런 송장 냄새나는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 내가 진짜 남자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저 노인네는 이제 그만 죽으라고 해. 산소 아까우니까. 노인은 죽어라. 그 말이 구천둥의 귀에 박히는 순간 늙은 호랑이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콰직. 구천둥이 손에 쥐고 있던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자 거대한 체구가 왕 대위를 그림자처럼 덮쳤다. 내 놈이 지금 죽으라고 했냐? 구천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 같았다. 왕 대위는 순간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뭐야? 구천둥은 휘어진 숟가락을 테이블에 꽂아버렸다. 쾅 소리와 함께 테이블 상판이 금이 갔다. 내 손녀를 창녀 취급하고 나를 송장 취급했어.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분노로 떨렸지만 정확하게 단축번호를 눌렀다. 그래 오늘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한번 보자.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 육군 제1사단장 나태산 소장이었다.
그는 구천둥이 현역 시절 가장 아끼던 직속 후배이자 구천둥에게 군수의 모든 것을 배운 수제자였다. 태산하나다. 구천둥의 짧은 한마디. 나태산 소장은 단박에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챘다. 선배님? 아니 부장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반가움에 들뜬 나태산의 목소리와 달리 구천둥의 목소리는 빙하처럼 차가웠다. 반가운 척하지 마라. 나 지금 내놈 부하한테 죽으라는 소리 듣고 있으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 아주 건강하다 그런데 내 부하놈이 나보고 산소 아까우니까 빨리 죽으라더구나. 내 손녀한테는 몸 파는 여자라고 하고. 나태산 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천둥의 살기는 장난이 아니었다. 어느 놈입니까가 지금 어디십니까? 내 구역 보급 수송대대 면회실이다. 여기 왕가놈이랑 사가놈이 아주 대장 놀이를 하고 있어. 내가 10분 준다. 10분 안에 안 튀어오면 내가 직접 이 부대 불질러버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갈 거다. 툭. 전화가 끊겼다. 나태산 소장은 사단장실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비상. 전 병력 비상. 헌병대 집합시켜. 지금 당장 보급대대로 간다. 사단 본부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5분 대기조가 출동하고 사단장 전용 지프차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파주의 도로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면회실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왕건우 대위는 구천둥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비웃음을 터뜨렸다. 태산아? 누구? 나태산 사단장님 말하는 거야? 야, 이 영감님이 진짜 미쳤네. 허언증도 정도껏 하셔야지. 어디서 사기를 쳐? 사두강 상사도 낄낄거렸다. 사단장님이 친구랍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저는 국방부 장관 친구입니다. 하지만 구천둥은 자리에 다시 앉아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슬아야 그만 울어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런 꼴 보게 해서. 할아버지 그냥 가요 제발. 저 사람들 무서워요. 나중에 제가 혼나요. 구슬아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왕 대위가 나중에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할지 알고 있었다. 걱정 마라. 저놈들은 오늘부로 군복 못 입는다. 아니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어주마. 구천둥의 눈이 왕 대위를 향했다. 젊은이 자네는 기회를 놓쳤어.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사과? 내가 왜? 꼬우면 신고해보라니까. 헌병대장이랑 어제도 술 마셨어. 이 똥차 끌고 온 노인네야. 왕 대위가 구천둥의 트럭 열쇠를 뺏으려 했다. 그때였다. 우웅우.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하나둘이 아니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울리는 굉음이었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뭐야? 전쟁 났어? 면회객들이 창가로 몰려갔다.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부대 위병소 차단기가 박살나고 헌병대 오토바이를 선두로 검은 세단과 지프차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늘에는 500MD 헬기까지 떠서 선회하고 있었다. 왕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저 차량 행렬의 중심에 있는 성판 별판. 붉은 바탕에 선명한 별 2개. 사단장이었다. 끼익. 면회실 앞에 차량들이 급정거했다.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려 면회실 입구를 봉쇄했다. 전원 동작 그만. 헌병대다. 왕 대위와 사상사는 얼어붙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이 열리고 나태산 사단장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로 연대장, 대대장, 감찰 참모가 줄줄이 사색이 되어 따라왔다. 나태산 소장은 면회실을 두리번거리다 구석에 앉아있는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노인 앞에 섰다. 그리고 우렁차게 소리쳤다. 충성. 제1사단장 소장 나태산.
부장님께 신고합니다. 나태사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니, 거의 절을 하듯 숙였다. 면회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왕건우 대위는 입을 벌린 채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저게 뭐야? 구천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쓰고 있던 파주 쌀 모자를 벗어 탁자에 던졌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다. 왔냐? 구천둥은 나태산의 경례를 받지 않고 손가락으로 왕 대위와 사상사를 가리켰다. 저놈들이다. 나태산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왕건우 대위 사두강 상사. 네. 중대장 대위 왕건우. 수송관 상사 사두광.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지만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너희가 감히 내 하늘 같은 선배님께 대한민국 군수 발전의 아버지께 죽으라고 했느냐? 내 조카 같은 구소위에게 몸을 판다고 했느냐? 나태산의 고함 소리에 면회실 유리가 징징 울렸다. 잘못했습니다. 몰라봤습니다. 왕 대위가 무릎을 꿇었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오줌을 지린 것이다. 구천둥이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왕 대위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으로 잡았다. 이 계급장은 나라 지키라고 준 거지 여자 희롱하고 노인네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야. 너는 이 다이아몬드를 달 자격이 없다. 찍! 구천둥의 악력에 왕 대위의 전투복 견장이 뜯겨나갔다. 으악! 왕 대위가 비명을 질렀다. 구천둥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이 쓰레기들 당장 끌고 가서 구속 수사해 성군기 위반, 상관 모독, 민간인 협박 죄목은 내가 다 댈 테니까 오늘 밤새도록 조서 꾸며. 알겠습니다. 끌어내. 헌병들이 왕 대위와 사상사를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 그들의 비명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구천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구천둥은 놀라서 떨고 있는 손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다시 다정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손녀를 안아주었다. 슬아야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다. 이 할애비가 다 치웠어. 구슬아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 울음은 공포가 아니라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점퍼에서 나는 쌀 냄새가 그 어떤 향기보다 든든했다. 나태산 사단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 관리를 개판으로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이는 건 나중이고 일단 이 부대 싹 다 갈아엎어라. 썩은 물이 고여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 내 손녀가 여기서 숨이나 쉬겠냐?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보급 수송대대는 사단 직접 감찰 체제로 전환하고 전 간부 보직 해임하겠습니다. 구천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뒹구는 찌그러진 숟가락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오늘 늙은 호랑이가 깨어났다는 증거였다. 왕건우 대위와 사두광 상사가 헌병대 호송차에 실려 나간 다음 날 아침. 파주 제1사단 보급 수송대대는 정막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아침 점호 구령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연병장이 무덤처럼 고요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태산 사단장이 약속한 대청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전 8시.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위병소를 통과했다. 사단 감찰부와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행정반으로 들이닥쳤다. 지금 시간부로 보급 수송대대의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 전원 책상에서 손 떼고 뒤로 물러나. 감찰 참모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간부들은 얼어붙었다. 수사관들은 왕건우 대위의 책상을 뜯어낼 기세로 뒤졌다. 서랍에서는 이중 장부와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그리고 병사들의 휴가증을 미끼로 받은 뇌물 리스트가 쏟아져 나왔다.
세상에 아주 복마전이구만. 중대장이란 놈이 포주 노릇을 하고 있었어. 감찰관이 혀를 찼다. 사두광 상사의 관물대에서는 부대 유류를 빼돌려 판 영수증 뭉치가 발견되었다. 그 양은 탱크 한 중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구스라 소위는 소대장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그들의 공간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행정반에 남아있던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구스라에게 꽂혔다. 그 눈빛은 존경이 아니었다. 재수 없는 년, 무서운 년, 건드리면 죽는 폭탄이라는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구소위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평소 구스라를 야라고 부르던 김중사가 벌벌 떨며 커피를 타왔다. 아닙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탑니다. 앉아 계십시오, 제발. 김중사는 구스라가 컵에 손만 대도 기겁을 했다. 구스라는 씁쓸했다. 이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었다. 할아버지라는 호랑이의 가죽을 쓴 여우 취급을 받는 것일 뿐이었다. 감찰이 진행될수록 부대의 치부는 고름처럼 터져나왔다. 대대장마저 보직 해임되어 끌려갔다. 부대는 사실상 지휘 공백 상태였다. 이때를 틈타 살아남은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건우 대위의 신복이었던 인사과장 최 대위는 교묘한 소문을 퍼뜨렸다. 야, 너네 들었냐? 구소위 할아버지가 사단장님 스승이라며? 그래서 왕 대위님이 억울하게 당한 거래 표적 수사라나 뭐라나? 진짜입니까? 하긴 왕 대위님이 좀 거칠긴 해도 우리한테 회식은 잘 시켜줬지 말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구천둥의 등장을 직접 보지 못한 병사들에게 구스라는 그저 엄청난 백을 가진 낙하산으로 비쳤다. 백으로 사람 자르는 게 군대냐? 무서워서 군생활 하겠냐? 식당에서 밥을 먹던 구스라의 뒤로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그녀는 식판을 비우지 못하고 일어섰다. 그날 밤 구스라는 정미소로 찾아갔다. 구천둥은 마당에서 트럭을 수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왔냐? 밥은? 먹었어요. 구스라는 할아버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기름때 묻은 할아버지의 손을 보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다른 부대로 전출 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숨을 못 쉬겠어요. 다들 저를 괴물 보듯 해요. 구천둥은 스패너를 내려놓고 손녀를 쳐다보았다. 도망가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게 도망이다. 슬아야, 왕가놈이랑 사가놈은 내가 치워줬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 내 몫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해. 내가 거기까지 해주면 너는 평생 내 껍데기 속에서 사는 병아리밖에 안 된다. 구천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군인은 계급장으로 명령하지만 존경으로 움직인다. 내가 보여줘라. 내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땀으로 증명해라. 구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언제까지 할아버지 등 뒤에 숨을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손녀지자. 이거 받아라. 구천둥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주었다. 이게 뭐예요? 파주 바닥 지형도다.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샛길이랑 늪지대 표시해둔 거야. 내가 40년 동안 쌀 배달하면서 그린 거니까 군사 지도보다 정확할 거다. 가지고 있어라. 쓸 때가 있을 게다. 일주일 후 새로운 보급 수송대대장이 부임했다. 육사 출신의 깐깐하기로 소문난 오진철 중령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부대를 뒤집어 놓았다. 이 부대는 군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다. 오늘부터 전원 외박 외출 통제다. 아침 구보 10km 실시한다. 나고 하는 놈은 군장 돌린다.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그 불똥은 엉뚱하게도 구스라에게 튀었다. 구소위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원망이었다. 오진철 중령은 구스라를 따로 호출했다. 구스라 소위. 예 소위 구스라. 자네에 대한 보고는 들었다. 사단장님 각별한 후배님의 손녀라고. 하지만 내 부대에서는 그딴 거 안 통한다. 나는 능력 없는 장교는 취급 안 한다. 자네가 여군이라고 해서 빽이 좋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군단급 기동훈련 자네 소대가 선봉에서 유류 보급 맡아 만약 1분이라도 늦으면 자네 옷 벗길 각오해. 그것은 기회이자 위기였다. 구스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소대장실로 돌아온 구스라는 할아버지가 준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전투화를 끈을 다시 메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었다. 군단급 기동훈련 당일.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다. 파주의 흘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갯벌로 변했다. 기상 악화로 훈련 취소가 예상되었으나 오진철 대대장은 무전을 날렸다. 적은 비 온다고 쉬지 않는다. 훈련 강행한다. 출발해. 구스라의 소대는 2.5톤 유류 트럭 10대를 이끌고 최전방 GOP 초소를 향해 출발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그것도 폭우 속에 무거운 기름을 싣고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운전병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소대장님 앞이 안 보입니다. 와이퍼가 소용이 없습니다. 속도 줄여. 일단 기어로 천천히 간다. 내가 선두에서 유도할게. 구스라는 주저없이 선두 차량 조수석에서 뛰어내렸다. 우비를 입었지만 빗줄기는 살갗을 때리듯 아팠다. 그녀는 경광봉을 들고 진흙탕 길을 앞장서서 걸었다. 이쪽이야. 바퀴 조심해. 우측으로 조금 더. 진흙이 전투화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올랐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트럭 안의 병사들은 그런 소대장의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다. 야, 쟤 뭐냐? 차 안에서 지시해도 되잖아. 쇼하는 거 아냐? 나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거. 아직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GOP 진입로 입구. 가장 험난한 깔딱고개에 다다랐을 때였다. 지반이 약해진 도로가 트럭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쿵! 선두 트럭의 오른쪽 뒷바퀴가 구덩이에 깊게 처박혔다. 차체가 기울어지며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상황이었다. 뒤따르던 트럭들이 줄줄이 멈춰섰다. 좁은 외길이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소대장님, 바퀴가 헛돕니다. 못 나갑니다. 운전병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시간을 지체하면 작전 실패였다. 오진철 대대장의 불호령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구소위 현재 위치 어디야? 왜 도착 안 해? 진입로 붕괴로 차량 고립되었습니다. 조치 중입니다. 조치? 10분 준다. 10분 안에 통과 못하면 넌 군복 벗을 줄 알아. 병사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이거 못 빼요. 견인차 불러야 해요. 견인차 오려면 1시간은 걸립니다. 망했습니다. 그때 구스라가 소리쳤다. 전원 하차. 야전 삽 들어. 네. 삽으로 이걸 어떻게 뺍니까? 바퀴 아래에 돌이랑 자갈 채워넣고 밀 거야 할 수 있어. 구스라는 진흙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맨손으로 진흙을 퍼내고 주변의 돌을 날랐다. 얼굴과 군복이 진흙 범벅이 되어 누가 장교이고 누가 병사인지 알 수 없었다. 뭐해? 안 움직여? 우린 보급 부대다. 우리가 멈추면 전방에 있는 전우들은 굶고 얼어 죽어. 그게 우리 임무야. 구스라의 도끼 어린 외침에 병사들이 움찔했다. 스폰서 소위 낙하산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돌을 나르고 있었다. 야, 도와주자.
병사들이 하나둘 삽을 들고 뛰어들었다. 하나 둘, 하나 둘. 30명의 소대원이 빗속에서 구령을 맞췄다. 구스라는 가장 위험한 바퀴 바로 뒤에서 트럭을 밀었다. 바퀴가 헛돌며 튀긴 흙탕물이 그녀의 눈과 입으로 들어갔지만 뱉을 새도 없었다. 밀어. 죽을 힘을 다해 밀어. 부앙. 엔진이 굉음을 내며 검은 매연을 내뿜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트럭 바퀴가 구덩이를 박차고 올라왔다. 와! 나왔다. 나왔어.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구스라는 진흙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숨이 턱끝까지 찼지만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 병사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평소 그녀를 가장 무시했던 분대장이었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존경이 싹트고 있었다. 구스라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갑시다. 늦었다. 부대는 예정 시간보다 3분 늦게 GOP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늦었다고 탓하지 않았다. 구스라 소대원들의 몰골이 그들이 겪은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류 보급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오진철 대대장이 연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진흙 괴물이 되어 돌아온 구스라를 보며 흠칫 놀랐다. 작전 실패다. 3분 늦었어.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구스라는 부동자세로 섰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이 말을 이었다. 도로가 유실된 상황에서 견인차 없이 인력으로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했다. 자네 판단력과 투지는 인정하지. 오진철 대대장은 구스라의 어깨에 묻은 진흙을 털어주었다. 고생했다. 가서 씻어라. 냄새난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샤워장으로 들어가는 구스라의 등 뒤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우리 소대장님 진짜 깡다구 대박이지 않냐? 아까 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거 봤냐? 나 진짜 감동받았잖아. 인정. 앞으론 구소위님까지 말아 뒤진다. 구스라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소리 없이 웃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부대 분위기가 안정되어 갈 무렵 새로운 어둠이 들이우고 있었다. 구속된 왕건우 대위의 윗선, 즉 그에게 상납금을 받아 챙기던 연대 군수과장 최동석 소령이었다. 그는 왕 대위가 감옥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나까지 죽어 꼬리를 잘라야 해. 최 소령은 사단 감찰의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기 전에 시선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타깃으로 구스라를 지목했다. 내부 고발자인 구스라를 비리 혐의로 엮어 매장시키면 구천동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고 사단장의 수사 동력도 떨어질 것이라 계산했다. 최 소령은 민간 유류 납품업자와 결탁했다. 이번에 들어가는 난방용 등유에 물을 좀 타라. 그리고 그 검수 책임을 구스라 소위에게 떠넘겨.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서류는 내가 조작해 둘 테니까 구소위가 사인만 하게 만들면 돼. 그러면 횡령 및 직무유기로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악랄한 함정이 파졌다. 파주 금촌시장. 구천동은 쌀 배달을 마치고 순댓국집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기름집 사장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번에 1사단 들어가는 기름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냐? 왜? 아니, 그 납품하는 박신의 트럭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무게가 좀 안 맞아. 물을 섞지 않고서야 단가가 안 나오거든. 쉬. 조용히 해군대 일에 끼어들면 골치 아파. 구천동의 귀가 번쩍 뜨였다. 1사단 납품 트럭? 박씨?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박씨는 왕건우 대위와 친하게 지내던 업자였다. 왕 대위가 잡혀갔는데 아직도 납품을 한다. 그리고 물을 섞는다. 구천동의 뇌리에서 위험 경보가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노리는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뻔했다. 이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구천둥은 막걸리 값을 테이블에 던지고 일어났다. 그는 곧장 정미소로 돌아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쌀이 아니라 빈드럼통과 비중계, 그리고 스패너를 챙겼다. 다음 날 오후 구수라는 유류고에서 납품 차량을 검수하고 있었다. 최동석 소령이 직접 내려와 감독하고 있었다. 구소위 뭐해 빨리빨리 사인하고 보내 훈련 준비로 바쁜데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최 소령이 재촉했다. 규정대로 샘플 채취하고 비중 검사해야 합니다. 구수라가 원칙을 고수하자 최 소령이 인상을 썼다. 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이미 서류 검토 다 끝냈어. 그냥 사인하라고. 명령 불복종이야? 최 소령의 압박에 구수라는 주춤했다. 직속 상관인 과장의 명령을 거부하기는 힘들었다. 그녀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려는 찰나였다. 빵! 빵! 경적 소리와 함께 낡은 1톤 트럭이 유류고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구천둥이었다. 누구야? 여기 통제구역인 거 몰라? 최 소령이 소리쳤다. 구천둥은 트럭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왔다. 슬아야, 그 펜 내려놔라. 그 종이에 이름 쓰는 순간 너는 범죄자 된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구천둥은 최 소령을 노려보았다. 자네가 군수과장 최 소령인가? 관상이 아주 도둑놈 상이구만. 뭐 이 노인네가 미쳤나? 헌병 불러. 부르든지 말든지 일단 이 기름부터 확인해 보자고. 구천둥은 유류 탱크로리의 밸브 쪽으로 다가갔다. 납품업자가 기겁을 하며 막아섰다. 아니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천둥은 업자를 한 손으로 밀쳐버렸다. 칠순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업자가 나가떨어졌다. 구천둥은 주머니에서 스패너를 꺼내 밸브를 열었다. 그리고 준비해온 투명한 비커에 기름을 받았다. 잡아라, 이게 등유냐? 맹물이지. 비커에 담긴 액체는 층이 분리되어 있었다. 위쪽 얇은 층만 기름이고 아래쪽은 물이었다. 겨울에 이딴 걸 난로에 넣으면 병사들 다 얼어 죽어. 엔진에 넣으면 차 다 퍼지고. 내 놈들이 그러고도 군인이냐? 구천둥의 고함에 최 소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에이, 이건 오해입니다. 업자가 장난친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 내 놈이 빨리 사인하라고 닥달하는 거 내 귀로 다 들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오진철 대대장이 뛰어왔다. 구천둥이 비커를 대대장에게 내밀었다. 자네가 대대장인가? 이것 좀 보게. 자네 상관이라는 작자가 물탄 기름을 납품받으라고 내 손녀를 협박하고 있었네. 오진철 대대장은 비커와 최 소령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상황 파악은 1초면 충분했다. 헌병대, 최 소령이랑 업자놈 당장 체포해. 그리고 유류 탱크 전량 봉인한다. 최 소령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대대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 그 위가 누군지 가서 다 불어 아주 줄초상을 치러주마. 오진철 대대장은 구슬아를 보았다. 구소위 자네 덕분에 큰일 막았다. 아니 할아버님 덕분인가. 구슬아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를 잡았다. 할아버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구천둥은 손녀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씩 웃었다. 이 할애비가 파주 바닥 개미 새끼들 이동 경로도 다 꿰고 있다고 했잖아. 늙은 호랑이 무시하지 말라고 전해라. 구천둥은 최 소령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직 덜 끝났어. 저놈 입에서 나올 놈이 진짜 몸통이다. 파주의 밤하늘에 다시금 천둥이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류 비리 사건으로 최동석 소령이 구속된 지 일주일. 파주 제1사단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모두가 최 소령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사단 감찰부가 아닌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였다. 군단 군수지원여단장 맹독수 준장별 하나. 그는 육군 내 사조직의 일원이자 최소령과 왕대위가 상납한 검은 돈의 최종 종착지였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선수를 쳤다. 1사단 보급 수송대대의 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 감히 하극상을 벌이고 민간인을 부대 내로 끌어들여 난동을 부려? 내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맹준장은 최소령을 개인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한 뒤 오히려 내부 고발자인 구스라 소위와 오진철 대대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군단 특별군기 강립감찰단을 파견했다. 명분은 기강 확립이었으나 실상은 표적 수사였다. 감찰단장으로 온 맹준장의 신복 박중령은 오자마자 대대장실을 점거했다. 오진철 중령 자네가 민간 인구 천둥과 결탁해서 부하 장교체 소령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투서가 들어왔네. 이게 사실이면 자네는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간인이 비리를 밝혀낸 겁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당장 오중령 직무 정지시키고 대기 발령 내 그리고 그 건방진 소위 구스라 데려와. 부대는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다. 정의가 불의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구스라는 헌병대 취조실이 아닌 외부와 단절된 독신자 숙소에 감금된 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구소위 솔직히 말해 내 할아버지라는 노인네가 최소령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앙심 품고 쇼한 거지. 박중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윽박질렀다.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름에 물이 섞여 있었다고요. 증거 있어? 그 샘플 이미 폐기됐던데? 그리고 업자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진술 번복했어. 너랑 내 할아버지가 짠 거야. 기가 막혔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매수했다. 구스라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며칠째 잠을 재우지 않는 강압수사에 그녀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인정해. 그러면 전역하는 선에서 끝내줄게. 계속 버티면 내 할아버지까지 민간인 불법 침입 및 공갈 협박죄로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 늙은 나이에 감옥밥 먹고 싶게 하고 싶어? 가족을 인질로 잡은 협박. 구스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 하나 희생하면 할아버지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 그녀는 펜을 든 손을 떨었다. 거짓 자백서에 서명하려는 찰나 할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도망치는 건 군인이 아니다. 구스라는 펜을 던져버렸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분입니다. 박중령이 비웃었다. 무서워? 쌀집 노인네가? 미친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영창에 쳐넣어. 한편 정미소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맹준장이 보낸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쳐 위생 점검을 핑계로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쌀가마니를 칼로 찢고 기계를 부셨다. 영감님 좋은 말할 때 손녀 데리고 이 동네 뜨쇼 윗분 심기 거스르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갑니다. 용역 반장이 구천둥의 멱살을 잡고 협박했다. 동네 주민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다. 하지만 구천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쏟아진 쌀알을 한 줌 쥐었다. 쌀은 농부의 피다. 이걸 땅에 버려? 우드득. 구천둥의 손이 용역 반장의 손목을 꺾었다. 으악. 반장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구천둥은 쇠파이프를 든 졸개들을 향해 걸어갔다. 70대 노인의 몸놀림이 아니었다. 전장에서 단련된 살인 기술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순식간에 장정 5명이 바닥을 기었다. 구천둥은 쓰러진 반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가서 전해라. 내 놈들 목줄 쥐고 있는 주인한테.
호랑이 코털을 뽑으려면 팔 하나는 내놓아야 할 거라고. 깡패들이 도망친 후 구천둥은 부서진 정미소 한가운데 앉아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사단장이 아니었다. 더 깊고 은밀한 곳이었다. 김상사냐? 나다. 그래, 밥은 먹고 사냐? 부탁 하나 하자. 군단 군수지원여단장 맹독수. 그놈 뒤 좀 캐봐라. 똥 묻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찾아와. 전화 상대는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에서 전설로 불리다 은퇴한 뒤 민간 조사관으로 일하는 구천둥의 옛부하였다. 부장님 명령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예년과는 달랐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비는 3일 밤낮으로 멈추지 않았다. 파주의 임진강 수위가 경계 수위를 넘어섰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새벽 3시. 파주 최전방 감시 초소지피에서 긴급 타전이 들어왔다. 환강댐 방류. 북측에서 예고 없이 환강댐 수문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내려옵니다. 수공이었다. 북한이 물을 무기 삼아 남쪽을 덮친 것이다. 군남댐 수위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임진강 하류에 있는 파주 문산읍 일대와 저지대 부대들의 대피령이 떨어졌다. 맹독수 준장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부하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다. 지금 당장 보급 수송대대 유류고와 탄약고 비워. 트럭이랑 장비들 전부 고지대로 옮겨. 침수돼서 장비 망가지면 내 인사고과에 흠집 난단 말이야. 여단장님, 장비를 옮기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근 민가 주민들 대피 지원이 먼저입니다. 저지대 마을은 1시간 안에 잠깁니다. 오진철 대대장 직무 정지 중 복귀 항변했다. 맹독수 준장은 오중령의 조인트를 깠다. 이 새끼가 명령 불복종이야? 민간인은 군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군 자산 보호가 우선이야. 트럭 한 대라도 물에 잠기면 너 영창 보낼 줄 알아. 맹독수는 비열했다. 그는 병력을 민간인 구조가 아닌 자신의 치적장비 보존을 위해 쓰려 했다. 구슬아 소위는 빗속에서 이 무전을 들었다. 그녀의 소대가 위치한 곳은 민가와 가장 가까운 주둔지였다. 그리고 그 민가 중에는 할아버지의 정미소가 있는 마을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대장님 어떡합니까? 장비부터 뺍니까? 선임 하사가 물었다. 구슬아는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강둑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마을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할아버지와 이웃들이 잠들어 있다. 트럭 시동 걸어. 장비 옮기러 갑니까? 아니, 빈 트럭으로 마을로 간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태운다. 네. 여단장님 명령 위반입니다. 징계받습니다. 구슬아가 철모를 고쳐 썼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징계는 내가 받는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다. 트럭 몰고 따라와. 안 오는 놈은 내 손에 죽는다. 구슬아의 눈빛에 압도된 소대원들이 트럭에 올랐다. 10대의 군용 트럭이 부대 뒷문을 박차고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우리 소 다 떠내려가네. 구슬아와 소대원들은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노인들을 업고 나왔다. 할머니 업히세요. 트럭 타세요. 구슬아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등에 업고 흙탕물을 헤쳤다. 물살이 거세져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 그때 둑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쿠앙! 거대한 물벽이 마을을 덮쳤다. 도로는 순식간에 강으로 변했다. 구슬아의 트럭 5대는 빠져나갔지만 후미에 있던 5대와 구슬아는 고립되었다. 마을 회관 옥상으로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물은 점점 차올랐다. 통신이 끊겼다. 구조 요청을 보낼 방법이 없었다.
구슬아는 옥상 난간을 잡고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할아버지, 저 잘한 거죠? 같은 시각 구천둥은 안전지대인 고지대 대피소에 있었다. 하지만 손녀가 보이지 않았다. 부대 트럭들이 들어오는데 손녀의 트럭만 없었다. 내 손녀 어딨어? 구소위 어딨냐고. 운전병 하나가 울면서 대답했다. 소대장님이 저희 먼저 보내고 뒤에 남으셨습니다. 마을 회관 쪽에 고립되셨습니다. 구천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맹독수 준장이 있는 임시 지휘소로 달려갔다. 구조대 보내. 내 손녀가 저기 있다. 맹독수 준장은 지도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지금 물살이 너무 세서 보트도 못 띄워 접근 금지야. 어쩔 수 없어.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 운 좋으면 살겠지. 뭐라고? 기다려? 1시간이면 저 건물 잠겨. 이 노인네가 감히 별 앞에서 소리를 질러. 헌병. 이 사람 끌어내. 구천둥은 헌병들을 뿌리치고 맹독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놈이 구조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 손녀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내 놈은 내 손에 죽는다. 구천둥은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구천둥은 정미소 트럭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 낡은 트럭으로는 이 급류를 뚫을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나다. 자네 덤프트럭 시동 걸어. 이 사장 굴착기 끌고 나와. 박씨 레미콘 차 가지고 집합해. 그들은 파주 바닥에서 30년 넘게 공사판을 굴러먹은 중장비 기사들이었다. 구천둥이 정미소를 하며 밥을 먹여주고 빚을 갚아주고 뒤를 봐주었던 그의 민간인 부하들이었다. 형님, 이 빗속에 어딜 가려고요? 우리 손녀 구하러 간다. 길 막는 물길은 트럭으로 막고 흙은 굴착기로 파내면서 간다. 갈론만 와라. 10분 뒤 지진이 난 듯한 굉음과 함께 파주 국도변에 거대한 철의 군단이 집결했다. 25톤 덤프트럭 20대, 대형 굴착기 5대, 레미콘 트럭 10대.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보다 더 강력하고 거친 민간 기계화 부대였다. 가자. 길을 뚫어라. 구천둥이 선두 덤프트럭 조수석에 탔다. 밀어붙여. 맹독수 준장은 CCTV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민간 중장비들이 군 통제선을 무시하고 침수 지역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저 미친 것들이. 사격해. 막아. 여단장님, 민간인입니다. 사격은 안 됩니다. 부하들이 말리는 사이 구천둥의 중장비 부대는 맹독수가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쇳덩이로 밀어버리고 진입했다. 물살이 거세 도무지 트럭이 갈 수 없는 구간이 나타났다. 구천둥은 무전기를 들었다. 덤프 1호, 2호. 물길 막아. 화광. 25톤 덤프트럭 2대가 급류 속으로 몸을 던져 제방 역할을 했다. 트럭이 물살에 떠내려갈 듯 휘청거렸지만 그 뒤로 굴착기가 따라붙어 버킷으로 트럭을 눌러 고정했다. 길이 생겼다. 밟아. 그들은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 수억 원짜리 장비를 물속에 처박아 길을 만들고 있었다. 구천둥이라는 사람 하나를 믿고. 마을 회관 옥상. 물이 구슬아의 허리까지 차올랐다. 노인들은 공포에 질려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끝인가 봐요.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불빛이 번쩍였다. 괴물 같은 굉음과 함께 굴착기의 거대한 팔이 옥상으로 쑥 들어왔다. 버킷바가지 안에 구천둥이 타고 있었다. 하늘아. 할아버지. 구천둥은 밧줄을 던졌다. 애들부터 태워. 빨리. 구슬아와 소대원들은 노인들을 굴착기 버킷과 덤프트럭 짐칸으로 옮겼다. 마지막으로 구슬아가 타자마자 마을 회관 건물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며 급류에 휩쓸려갔다. 간발의 차이였다. 살았다. 구슬아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혼절했다. 구조 행렬이 안전지대로 복귀했다.
흠뻑 젖은 구천둥은 손녀를 구급차에 태워보내고 천천히 맹독수 준장의 지휘 텐트로 걸어갔다. 그의 뒤로 50명의 중장비 기사들이 몽키 스패너와 쇠파이프를 들고 따라갔다. 살벌한 기세에 헌병들도 감히 막지 못했다. 맹독수 준장은 텐트 안에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너무 커졌다. 민간인이 군 작전 통제 구역을 뚫고 구조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다. 텐트가 찢어질 듯 거치고 구천둥이 들어왔다. 에이, 이보세요. 민간인이 이러면. 맹독수가 뒷걸음질 쳤다. 구천둥은 맹독수의 멱살을 잡고 텐트 밖 흙탕물 웅덩이로 끌고 나갔다. 비가 와서 참 다행이야. 구천둥이 나직이 말했다. 피냄새가 씻겨나갈 테니까. 퍽. 구천둥의 주먹이 맹독수의 얼굴에 장렬했다. 별 하나가 진흙탕에 처박혔다. 너는 군인이 아니다. 제복 입은 장사치지. 내 손녀와 병사들이 목숨 걸고 국민을 구할 때 너는 내 안위만 챙겼어. 맹독수가 비명을 지르며 기어가려 했지만 구천둥은 그의 군화를 밟았다. 그리고 너 뒷돈 챙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구천둥은 품 안에서 젖은 서류 봉투를 꺼내 맹독수의 얼굴에 던졌다. 방첩사 출신 김 상사가 찾아낸 비밀 장부 사본이었다. 맹독수가 유류 납품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증거였다. 이게 어떻게? 나는 40년 전에 군수사령부 보급부장이었다. 내 놈들이 쓰는 그 더러운 수법. 내가 만든 매뉴얼의 주석에도 안 나오는 하급 기술이야.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육군 참모총장이 탄 헬기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직접 날아온 것이다. 나태산 사단장이 구천둥 옆으로 뛰어왔다. 부장님, 총장님 오십니다. 구천둥은 흙탕물에 뒹구는 맹독수를 발로 툭 찼다. 일어나 별 떨어지는 소리 들리니까. 참모총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노인과 그 앞에 무릎 꿇은 장군을 보았다. 나태산 사단장이 구천둥을 소개하려 하자 참모총장이 먼저 눈을 크게 떴다. 구천둥 선배님? 아니 장군님 아니십니까? 참모총장은 위관 장교 시절 구천둥의 전설을 듣고 자란 세대였다. 구천둥은 씩 웃으며 경례 대신 손을 흔들었다. 총장, 군대 꼴이 말이 아니야. 청소 좀 해야겠어. 비가 그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흙탕물을 뒤집어 쓴 늙은 호랑이의 어깨를 비추었다. 그것은 계급장보다 더 빛나는 진정한 영웅의 아우라였다. 임진강 대홍수 사건 이후 맹독수 준장이 구속되면서 파주 일대의 군심은 요동쳤다. 하지만 맹독수는 꼬리에 불과했다. 그가 상납한 검은 돈의 최종 종착지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황금성 소장이었다. 그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아류인 금성회의 수장이었다. 황금성 소장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선수를 쳤다. 그는 언론을 조작했다. 속보 파주 수해 복구 현장, 민간인이 군 통제구역 무단 점거 논란 단독 구모 소위, 조부의 예비역 장성 배경 이용의 월권 행사 의혹. 뉴스는 교묘하게 편집되었다. 구천둥이 중장비로 사람을 구한 영웅적인 장면은 삭제되고 그가 위병소를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과 맹독수 준장을 폭행하는 장면만 반복 재생되었다. 여론이 뒤집혔다. 깡패 노인, 갑질 손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구스라 소위를 명령 위반 및 군기 문란 혐의로 구천둥을 군형법상 초소 침범 및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정의는 힘있는 놈이 쓰는 소설이지. 황금성 소장은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웃었다. 그는 구스라를 군사법원에 세워 불명예 전역시키고 구천둥을 감옥에서 늙어 죽게 할 계획이었다. 한 달 뒤 육군본부 고등군사법원.
구슬아 소위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금성회 소속 장교들로 가득 찼다. 구슬아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처량해 보였다. 군 검찰관은 맹공을 퍼부었다. 피고인은 직속 상관인 여단장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병력을 이동시켰으며 조부를 부대 내로 끌어들여 지휘 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항명입니다. 변호인도 없는 구슬아는 홀로 맞서야 했다. 사람을 살리는 게 군인의 첫 번째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출동하지 않았다면 파주 시민 50명이 죽었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그 논리라면 쿠데타도 정당합니까? 검찰관의 억지에 방청석의 장교들이 킬킬거렸다. 재판장은 황금성 소장의 후배였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파면을 구형합니다. 절망적인 순간 법정문이 쾅 열렸다. 누가 감히 내 손녀에게 쿠데타를 논해. 구천둥이었다. 그는 죄수복이 아닌 40년 전 전역할 때 입었던 낡은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빛바랜 별 2개가 달려 있었고 가슴에는 월남전 무공훈장이 번쩍였다. 그의 뒤로 나태산 1사단장과 100발의 노인 10여 명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구천둥의 현역 시절 전우이자 대한민국군 원로들이었다. 재판장, 자네가 임관할 때 내가 축사를 했지 아마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가르쳤는데 귓구멍으로 들었나? 구천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었다. 재판장이 기겁하며 일어났다. 구 선배님 여긴 어떻게? 어떻게? 내 발로 걸어왔다. 이 썩어 빠진 놈들아. 구천둥은 법정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헌병들이 막으려 했으나 뒤따라온 나태산 사단장이 고함을 쳤다. 비켜. 전쟁 영웅이시다. 손 떼면 사살한다. 현역 소장의 일갈에 헌병들이 길을 텄다. 구천둥은 황금성 소장이 앉아있는 증인석 쪽을 노려보았다. 황가노마 내 놈이 맹독수 시켜서 빼돌린 기름값, 군복 납품 비리로 챙긴 뒷돈, 내 손녀한테 뒤집어 씌우려던 조작된 서류 여기 다 있다. 구천둥은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지난번 맹독수를 밟을 때 압수한 것이 아니었다. 방첩사 출신 김 상사가 황금성 소장의 내연녀 금고에서 찾아낸 진짜 장부와 육성 녹음 파일이었다. 틀어라. 녹음기가 돌아갔다. 이번 홍수는 기회야 맹준장, 장비 침수 핑계 대고 노후 장비 교체 예산 탄핵. 그리고 그 쌀집 노인네랑 손녀는 사고사로 위장하든 해서 처리하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살인 교사 혐의까지 담긴 육성이 터져나오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황금성 소장은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다. 이때 법정 뒤편 귀빈석 문이 열리며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걸어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천둥이 미리 언지를 주었던 것이다. 총장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부끄럽다 참으로 부끄럽다 선배님이 피땀 흘려 지킨 군대를 후배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총장은 헌병대장에게 즉석에서 명령했다. 황금성 소장과 그 일당 전원을 긴급 체포하라. 지금 이 시간부로 육군본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털끝만 한 빌이라도 나오면 전원 옷을 벗기겠다. 황금성 소장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구천둥은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떨고 있는 손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다. 구슬아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재판장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는 구천둥과 구슬아의 뒤로 수많은 후배 장교들이 도열하여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닌 진짜 군인에 대한 경이었다. 구슬아는 영웅이 되어 부대로 복귀했다.
보급 수송대대는 최우수 부대로 지정되었고 구수라는 중위로 조기 진급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그해 겨울 파주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다. 영하 30도.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고 폭설로 인해 전방 GOP 소초들의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다. 헬기조차 뜰 수 없는 악천후였다. 소대장님 22소초 보일러 등유가 떨어졌답니다.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고 있답니다. 25소초는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라면으로 버티는데 그것도 오늘이 끝입니다. 상황실의 무전기는 비명으로 가득 찼다. 도로는 눈에 파묻혀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오진철 대대장 대령 진급은 구슬아를 불렀다. 구중이 방법이 없겠나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슬아는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현대적인 장비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기계가 멈추면 사람이 가면 된다. 사람이 못 가면 짐승의 힘을 빌려라. 대대장님 옛날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구슬아는 파주 인근 농가들을 찾아다녔다. 할아버지의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트랙터랑 비료 포대 좀 빌려주십시오. 그녀는 트럭 대신 대형 비료 포대와 플라스틱 판을 엮어 썰매를 만들었다. 그리고 농업용 트랙터에 제설 장비를 달아 길을 텄다. 차량 진입 불가 지역은 인력으로 운반한다. 전 소대원 아이젠 착용. 썰매에 기름통이랑 쌀 실어. 구슬아와 50명의 소대원은 각자 40kg이 넘는 썰매를 끌고 눈 덮인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나, 둘, 하나, 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땀이 나자마자 얼어붙어 속눈썹에 고드름이 맺혔다. 나고자가 속출하려 할 때 구슬아가 맨 앞에서 소리쳤다. 저 위에서 내 동생 같은 애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여기서 멈추면 다 죽는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 그녀의 어깨는 썰매 밧줄에 쓸려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붉은 호랑이의 손녀는 강했다. 5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고립된 GOP 소초에 도착했다. 동상에 걸려 새파랗게 질려있던 병사들은 눈보라 속에서 나타난 구슬아와 소대원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살았다. 보급관님이 오셨다. 구슬아가 가져온 등유로 난로가 켜지고 쌀로 밥이 지어졌다. 따뜻한 온기가 소초를 채웠다. 구슬아는 탈진에 쓰러지면서도 웃었다. 한편 정미소에서 뉴스로 폭설 소식을 듣던 구천둥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평생을 강철처럼 살아왔지만 세월과 지난번 홍수 때의 무리한 구조 활동이 그의 심장에 치명타를 입힌 것이다. 그는 바닥을 기어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벽에 걸린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슬아야, 춥지 마라. 밥 굶지 말고.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심근경색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전방에서 작전을 마치고 복귀한 구슬아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그녀는 군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뿌옇게 보였다. 중환자실. 기계음에 둘러싸인 구천둥은 작아 보였다. 그 거대했던 호랑이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노인만이 누워 있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슬아 왔어요. 구슬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기적처럼 구천둥이 눈을 떴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왔냐? 우리 중위님. 작전은 성공했냐? 네, 다 살렸어요.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살렸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 나보다 낫구나. 구천둥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촛불 같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나태산 1사단장과 군단장,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들어왔다. 그들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대한민국 육군이 선배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참모총장이 눈시울을 붉혔다. 구천둥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켰다. 총장, 내 손녀. 잘 봐달라는 소리 안 해. 그냥 군인답게 살게 놔둬. 정치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그냥 군인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의 유지, 뼈에 새기겠습니다. 구천둥의 시선이 다시 구슬아에게 돌아왔다. 슬아야, 관물대, 맨 아래 칸에 선물이 있다. 선물요? 내가 평생 모은 거다. 너 줄게. 사랑한다. 내 강아지.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바뀌었다. 삐으으으으으으. 기계음이 병실을 채웠다. 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임진강의 붉은 호랑이, 구천동 예비역 소장이 영면에 들었다. 향년 78세. 구천둥의 장례식은 육군장으로 치러졌다. 아니, 그것은 국민장에 가까웠다. 군 장성들뿐만 아니라 그가 구해낸 파주 수재민들, 밥을 먹여준 배고픈 청년들, 억울함을 풀어준 병사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빈소는 국화꽃과 그들이 가져온 쌀가마니로 가득 찼다. 영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장군님은 진짜 군인이셨습니다. 조문객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구슬아는 상주로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강조한 군인의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다. 발인 날, 운구차가 1사단 위병소를 통과할 때 전 부대원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받들어 총. 수천 개의 총구가 하늘을 향하고 조포가 파주의 하늘을 울렸다. 구슬아는 영정 사진을 안고 가장 선두에 섰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촐로의 작업복이 아닌 찬란한 정복을 입고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구슬아는 정미소를 찾았다. 텅 빈 가게는 쓸쓸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말한 관물대를 열었다. 맨 아래 칸 낡은 쇠상자가 있었다. 금괴나 돈다발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낡은 노트 수십 권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노트에는 군수 개혁 방안, 비리 유형 분석, 병사 급식 개선 레시피 등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구천둥이 저녁 후에도 매일 밤 연구했던 국방의 미래였다. 그리고 통장에는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 평생 정미소를 하며 모은 돈, 그리고 연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었다. 통장 사이에 끼워진 쪽지. 이 돈은 내 결혼 자금이 아니다. 배고픈 병사들 밥 사주고 다친 병사들 치료비 보태주는 데 써라. 그리고 이 노트는 내가 완성해라. 나는 멈췄지만 너는 계속 가야 한다. 구슬아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것은 돈보다 값진 할아버지의 영혼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제1사단 보급 수송대대장실. 명패에는 중령 구슬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녀는 최연소 대대장으로 진급하여 할아버지의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대대장님, 군단에서 이번 군수감사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답니다. 작전 장교가 신나서 뛰어들어왔다. 구슬아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녀의 책상 뒤에는 2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 하나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 자신의 사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쌀가마니를 쥐고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의 사진이다. 창밖으로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구슬아는 창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비치며 마치 호랑이가 웅크린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는 촛불이 아니었다. 그 어떤 폭풍 후에도 꺼지지 않는
단단하고 강렬한 붉은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